자, 이번 시간에는 제63회 FAT 1급 이론 문제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음흠. 자, 보시지요. 자, 1번이요.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한국 손익에 대한 대화입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개정 과목이 뭔가요? 물어보는데 영업이익이 전기보다 증가했는데 당기 순이익은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 내용이 근거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원인은 가해 증가가 원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이 감소를 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손익이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은 바로 이 손익 구분을 알고 계셔야지 이 문제의 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손익 구분, 손익계산서를 즉 수익과 이익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분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매출액은 수익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얘는 비용 계정이고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얘를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르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매출 총이익은 이익이긴 하지만은 여기 계정으로서 우리가 선택해서 기입하는 계정 코드가 있는 계정은 아니란 뜻이에요. 요 결과의 항목으로 나타나는 그 내용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판관비는 비용 계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손익계산서에서 판관비 계정들이 어떤 것들을 판관비라고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돼요. 그 결과를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매출 총이익처럼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라는 비용을 뺀 결과가 영업이익이라는 용어로 쓰는 것이지 계정으로서 별도로 우리가 기록하는 계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은 더해주고 얘는 당연히 수익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은 빼줘야 되겠죠. 얘는 비용 계정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특히나 여기 판관비 비용 계정과 영업의 비용 계정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더란 말이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게 되면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당기순이익. 자, 문제에서는 지금 영업이익은 증가했다고 그랬죠. 자, 영업이익이 여기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기와 비교해서 이렇게 증가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당기순이익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자, 요 안에 있는 항목들은 결과야 어떻게 됐든 간에 전기 대비해서 얘가 늘어났는데 당기순이익은 전기 비교해서 왜 줄어들었을까? 음, 그러면 이익에서 수익을 만약에 수익이 더 많았다면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증가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얘가 감소했을까? 수익이 감소했거나 비용이 증가했거나 이런 결과가 됐겠죠. 근데 여기서 주어진 계정들을 보아하니 여기 매출원가는 어디에 속하는 거냐? 얘는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차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하니 얘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죠. 다음에 임차료는 여기 대표적인 판관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손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자 수익은 어떨까요? 여기 이자 수익은 영업외 수익 계정이에요. 영업의 수익금은 여기 들어가는 계정이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영업의 수익이 증가했다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당연히 증가를 해야 되겠죠. 여기만 들어갔다고 치면 여기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해야지 되는 거니까 여기 이자 수익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영향인데 얘는 증가하는 영향이지 계정이지 감소하는 계정이 아니란 말이죠. 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이고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계정이란 말이죠. 그럼 감소했다고 하니 결국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많이 전기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감소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문제 가의 답은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꼭 암기하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2번 문제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 하나를 주고 1, 2, 3, 4번 틀리는 거 맞는 거 찾아보라고 하니 여러분이 배웠던 걸 복습하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한번 다 써볼게요. 2022년 11월 22일 날 A사 A 주식을 100주 100주라고 할게요. 100주 곱하기 3,000원에 취득했다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30만원 되겠죠? 자, 30만원어치를 취득했다고 얘기하고 여기에 수수료 2만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차변에다가 단기매매증권을 샀으니까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한 금액 30만원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뭘로 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보통 예금에서 이체한 금액은 단기매매증권 30만원과 수수료 32만원이 이렇게 인출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이런 수수료 원래는 우리 회계에서 배우는 모든 자산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들은 부대비용이라고 해서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기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예요.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 그래서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을 때 자산을 취득했을 때 발생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서 얘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여기 2만 원 별도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1급 과정에서 단기 매매 증권 취득과 관련된 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와요. 예. 보통 부대비용으로서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 대부분 다 여기 자산명칭으로 포함시켜서 자산으로 기록하는데 이에만 유일하게 별도의 비용으로 기록한다는 내용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됐던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매각한 건 아니고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네요. 근데 이 주가가 지금 한 주당 3,000원짜리가요. 얼마로 변했느냐 하면 3,500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걸 왜 써놓느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2022년 11월 22일 날 이 자산을 샀을 때 이 자산의 공정가치 시가는 바로 이 금액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단기매매증권은 자산 계정이므로 재무상태표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많이 배웠단 말이죠. 뭐라고요? 재무상태표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재무상태표는요,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입니다라고 비우셨었을 거예요. 자, 이때 취득할 때 재무상태표의 계정으로서 등록된 이 계정은 재산 상태가 이때 시점에서는 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12월 31일 돼서 지금 재산의 상태가 변했죠. 그러면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단기매매 증권의 가격은 얼마로 기록이 되어야 되나요? 현재 3,500원이래 공정가치가.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12월 30일 이 일정 시점에 기록되어야 될 단기매매 증권의 가격은 3,000원이 아니라 3,500원이라고 기록이 되어야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단기매매 증권의 현재 재산 상태를 일정 시점 여기 시점에요.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3,500원이라는 얘기예요. 재무상태표의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31일이 되면 우리 회사에서는 갖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의 값은 지금 3천 여기 한 주당 3,000원씩 해서 30만 원 기록되어 있었는데 한 주당 지금 500원이 더 증가가 됐더란 말이죠. 근데 500원씩 한 주당 100주를 하게 되면 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5만 원을 추가로 더 증가한 만큼을 기록해 주셔야지만이 단기 매매 증권의 현재 가치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얘는 평가한 거죠. 평가 이익해서 5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자료를 보시면 2023년 3월 7일 날 이 주식을 전액 매각을 했대요. 금액은 지금 3천 이렇게 12월 31일 날 평가하고 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값은 이 시점부터 평가한 시점부터는 3,000원이 아니라 한 주당 3,500원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고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35만 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500원짜리 주식이 지금 매각할 때 3,700원에 매각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전부 다 우리가 현금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차변에 현금은 얼마를 받았겠습니까? 여기 한 주당 3,700원짜리인데 100주였었으니까 37만 원이 들어왔다고 기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우리가 갖고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35만 원어치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차이나는 여기 2만 원. 얘가 뭐가 되겠느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해서 2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란 얘기죠. 자, 그래서 보기에서 주어진 이 상황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것도 요 문제 하나 가지고 잘 복습을 해 놓으시면 단기 매매 증권의 어지간한 내용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한 번씩 보도록 하자고요. 1번 2022년 11월 22일 취득원가는 얼마로 기록돼야 돼요? 얘는 별도로 기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취득원가의 원가는 32만 원이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 요 30만 원 얘인 거죠. 요거 틀렸죠. 그래서 취득원가는 32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에요. 두 번째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계산될 단기 매매 증권은 37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37만 원이 아니라 지금 3,500원이라고 되어 있지 한 주다. 그러니까 여기 단기 매매 증권에 5만 원하고 지난번에 기록해 놨던 30만 원하고 두 개 합쳐서 단기 매매 증권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12월 31일 우리가 갖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은 37만 원이 아니라 35만 원이라고 기록이 돼야지 돼요. 세 번째 12월 31일 손익계산서에 기상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얼마였었어요? 5만 원이었었죠. 3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라고 기록하셔야지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 2023년 3월 7일 요 거래죠. 처분할 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2만 원이다. 여기 2만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예, 이렇게 구분해서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는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여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자, 전기에 대손을 처리했대요. 대손으로 처리했는데 외상매출금 10만 원을 단기에 현금으로 회수했답니다. 그럼 단기에 현금으로 회수했으니 처변에는 이렇게 현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전기에 대손 처리한 금액은 단기에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만 보충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이 문제는 아마 금방 풀으셨을 겁니다. 다시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을 단기에 회수하게 되면 대변은 계정 과목을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라고 써서 그 해에 대손 충당금에 보태서 사용하고 기말에 다시 평가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에서는 지금 6월 달에 상품 재고장이래요. 재고자산 평가할 때 총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매출원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상품 재고장에서 매출원가 계산하는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시험 문제 목적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는 여기 보시면 6월 21일 날 매출한 개수 보이시죠? 요 매출한 250개 요거에 대한 그 여기 원가를 단가를 곱하게 되면 그게 매출원가예요. 자, 상품을 판매했을 때 이 매출한 개수 있죠? 이 매출한 개수 250개에다가 곱하기 단가는 지금 전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단가를 곱한 것이 바로 매출원가예요. 왜? 팔려서 나간 거 상품을 파는 개수를 단가 곱해서 계산하는 게 매출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방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그 단가 결정 방법은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다음에 후입선출법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도 돌아가면서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걸 적용하면서 요거 매출원가를 계산해 보라는 게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총평균법으로 여기 계산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총평균법을 사용해서 여기 단가만 결정되면 되겠죠. 총평균법은 좀 되게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왜 간단하냐면 한번 보세요. 자, 6월 1일 날 여기 기초 월초 재고가 150개가 있대요. 근데 150개의 단가는 하나당 지금 1,200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금액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지금 18만 원어치를 갖고 있었던 게 된다는 얘기죠. 18만 원어치. 자, 두 번째 여기 매입을 했대요. 매입을 해갖고서는 몇 개가 더 생겼냐 하면 300개가 더 생겼다네요. 그러면 이 300개에 대해서 지금 하나 단가가 얼마 주고 사왔냐면 1,400원을 주고 사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 총 금액은 42만 원어치 사갖고 온 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매출 요건 나중에 계산할게요. 자, 지금 기말까지 우리가 사왔던 상품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월 29일 날 200개를 또 사갖고 왔네요. 200개를 사갖고 왔는데 한 개 단가가 1,225원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두 개를 곱하니까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24만 5천 원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월말 재고는 총 기초재고 150개, 매입 300개, 또 매입 200개. 그래서 총 갖고 있었던 게 지금 65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50개를 팔았다는 말이니까 월말 재고는 400개가 남아 있는 게 당연하겠죠. 월말 재고가 그래서 400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총평균법에 대해서 총평균법으로 단가를 결정할 때는 여기 지금 기초재고 포함해서 매입했던 수량 이걸 다 더하세요. 그러면 몇 개가 되느냐면 650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출 수량 빼면 안 돼요. 650개였었는데 여기 또 똑같은 금액으로 수량을 다 더하고 그 결과 금액도 똑같이 다 더해 주시란 말이죠. 여기 18만원 더하기 42만원 더하기 24만 5천원 이렇게 다 더했더니 그 금액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여기 84만 5천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린 그 총평균법으로 한 개 우리 상품의 하나의 단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650개 즉 84만 5천원을 나누기 650개로 사각공골로 나누어 보게 되면 한 개당 단가가 얼마가 계산돼요? 1,300원이래요. 총평균법을 했을 때는 자 기초재고 포함한 매입수량 그 다음에 그 금액 그 금액을 이렇게 써놓고 이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어 준 게 바로 총평균법이에요. 그러면 한 개당 지금 총평균법으로 단가는 얼마를 적용시키기로 했다? 1,300원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총평균법은 이렇게 계산이 되면 여기 우리 결산할 때 기말 재고에 대해서 단가를 1,300원으로만 다 통일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판매됐던 게 250개라고 했으니까 판매된 거에 대한 원가 하나당 얼마를 적용시킨다? 총평균법으로 1,300원을 적용시키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기 32만 5천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바로 매출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시험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물론 아무리 빨리 풀기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이 내용을 알아야지 이런 것들을 금방 포인트가 이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빨리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내용을 계산할 줄 모르는데 빨리 풀려고 한다고만 해서 풀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근데 기초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실력을 쌓기 위해서 또 복습을 해봐야 되죠. 여기 상품 제고장을 여러분이 이렇게도 작성하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조금 전에는 제가 빨리 문제를 풀려고 핵심만 얘기해 드린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총 상품이라고 하는 총 계정 원장에서 요 내용을 이용해서요.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은 더해주고 기말 재고액을 빼주면 매출원가 계산된다는 거 배운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요거만 가지고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다 만들어 보게 되면 기초재고는 6월 1일날 월초재고라고 되어 있죠. 얼마치가 있었어요? 18만원어치 갖고 있었다잖아요. 여기 상품의 월초재고는 18만원어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이 6월달에 매입한 거는 얼마예요? 여기도 매입한 거 42만원 있죠. 그 다음에 6월 29일날 매입한 거 24만 5천원 있죠. 두 개 더하니까 이번 달 6월달에 매입한 거는 총 66만 5천원어치 매입을 했다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말재고는 얼마예요? 기말재고는 총평균법으로 단가를 계산해 줘야 되니까 기말재고의 개수는 여기 400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한 개 단가 총평균법으로 얼마 적용시켜 주기로 했어요? 1,300원 적용시켜 주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400개에다가 1,300원을 더해주게 되면 여기 기말 재고는 얼마가 나와요? 기말 재고는
52만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여기 400개 있는 수량에다가 곱하기 단가는 총평균법으로 하나당 1,300원을 계산했을 때 52만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계산 다 나왔죠?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매출원가 두 개 더한 거 여기 18만원 더하기 66만 5천원 66만 5천원 빼기 기말재고 52만원 이렇게 했더니 여기 매출원가는 얼마가 계산돼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32만 5천원 이렇게 계산되죠. 그죠? 저기 상품 재고장 얘를 보고 계산하는 거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한 거 어때? 결과값이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얘는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게 기초 단계에서는 연습을 할 때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지 되고 요 내용의 핵심을 딱 알게 되면 아 판매된 거 매출한 거에 단가를 곱하면 매출원가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라는 얘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4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끝내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5번 문제를 보시면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감가상각비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2022년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500만원에 취득했다고 하네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2022년 7월 1일날 기계장치를 500만원에 취득.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이고요. 잔존가치가 5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상각할 때는 정액법을 상각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이 됐을 때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자 500만원이라고 그랬었죠. 정액법으로 500만원인데 여기서 우리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에는 잔존가치는 빼줘야지 돼요. 그래서 500만원에서 50만원 잔존가치를 뺐더니 원가가 자 450만원이 계산이 됐고 얘를 나누기 지금 내용연수가 5년이라 그랬어요. 5년 그러면 매년 얼마씩이 나와요? 매년 우리가 감가상각해야 될 금액은 90만원이 되죠. 그런데 얘는 지금 7월 1일 날 취득을 했기 때문에 1년을 감가상각비 계산은 1년치예요 항상. 그런데 지금 얘 사용했던 기간은 총 12개월을 사용한 게 아니라 6개월만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12분의 6 6개월만 사용한 걸로 계산하면 45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월할 계산해라 했을 때 12개월 중에서 2022년도에는 6개월만 이렇게 사용해서 45만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는 2022년 걸 물어본 게 아니라 2023년 12월 31일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정액법은 항상 그 금액이 똑같으니까 여기 감가상각 대상금액 450만원을 매년 얼마씩 90만원씩 상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벌써 앞에서 계산이 나왔으니까 감가상각비는 매년 90만원씩 감가상각을 계속 해나가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여기 2번에 90만원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2023년도 거 감가상각비를 물어봤기 때문에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3년도 이자 비용 계산하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2023년 12월 1일 날 현금 1,000만원을 2개월간 차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요도 날짜를 한번 구분하기 위해서 써볼게요. 2023년 12월 1일 날 1,000만원 이렇게 차입을 했는데 2달만 사용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2024년에 1월 30일 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자율은 12%래요. 월할 계산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니 우선 이자율도 계산을 해야겠죠. 1000만 원의 이자율은 12%, 12%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지급해야 될 연간 이자율은 12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돈을 빌려 쓰는 것은 지금 12개월을 다 빌려 쓰는 게 아니라 2달만 빌려 쓰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12월 달하고 1월 달 거, 이 중간에 지금 뭐가 생겼느냐 하면 2023년 12월 31일 한 달 지났을 때 결산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치 이자율 120만 원 중에서 지금 한 달치 이자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한 달 지났을 때 12월 31일 시점에서 우리가 이자를 갖다가 비용으로 계산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럼 12개월 중에서 한 달치만 계산하면 되니까 한 달치만 계산하면 되니까 자 12개월 12하면 10만 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한 달치 10만 원. 그 다음에 2024년에 또 한 달치 10만 원. 그래서 20만 원만 나중에 원금 이자 갚을 때 이자로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결산 시점에 12월 31일 결산 시점에 돈을 실제로 아직 비용으로서 지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손익계산서에 발생주의로 반영되어야 될 그 비용을 미리 반영을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얘를 회계 처리를 한다면 차변에 이자 비용에서 12월 달까지 한 달 거 1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 이자 아니면 미지급 비용 이렇게 써도 되고요. 비용에서 10만 원 이렇게 쓰고요. 이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론이 됐던 실기됐던 거의 필수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는 손익의 이용과 예상에 관련된 문항 중에서 얘는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그 문제를 갖다가 낸 거예요. 근데 이걸 시험 문제라고 여러분은 보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시험 문제죠. 시험 문제이긴 한데 회사에서 실무 업무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올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자격증을 따서 실무 업무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문제는 문제 풀고 자격증 따는 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무 업무를 갖다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갖다가 배우는 차원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셔야지 실무 업무에 가셔서도 이런 내용들을 접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처리 못하고 등등하게 되면 실무에 가셔서도 같은 그 회계 담당 부서에 있는 사람들끼리 여러분들을 꽤 많이 무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져요. 꼭 잘 익히셔서 이런 업무를 준비하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죠. 자,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결산 정리사항 중에서 반영 전에 지금 여기 단기 순이익이 지금 100만 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결산 전이에요. 결산 정리사항 반영 전. 결산 전 100만 원이었는데 요거 두 개를 반영시켜 보래요. 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단기 발생 미지급 미자 들어가면 이건 손익의 예상이에요. 자, 미지급 이자 비용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지급은 하지 않았지만 올해 지급해야 될 비용 이자 비용이 10만 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자 차변에 이자 비용 쓰고 조금 전 6번 문제에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얘는 실제로 지급은 하지 않았지만 올해 발생한 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에 10만 원을 반영시켜 줘야 된단 말이죠. 그 비용이 10만 원이래요. 그러면 비용을 갖다가 이자 비용을 우리가 넣게 되면 여기 당기순이익은 10만 원만큼은 감소해야 되겠죠. 비용이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요. 자, 두 번째 2024년 임대료 30만 원을 수령하고 전액 수익으로 처리했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돈을 먼저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처리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현금을 30만 원 받은 걸로 보고 대변에는 이 현금 30만 원이 올해 게 아니라 내년 거예요. 그래서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으로 30만 원 지금 이렇게 기록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니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요거는 여러분이 또 요것만 갖고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지라 원천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자, 2024년도 임대료 30만 원을 수령하고 전액 수익으로 인식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그냥 딱 30만 원만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차변에 얘를 처음 받았을 때요. 여기 현금으로 30만 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대변에 얘는 임대료라는 수익 계정으로 3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12월 31일이 됐어요. 12월 31일이 됐는데 뭐 또 상황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30만 원을 언제 받았냐면은 얘가 12월 31일이라고 합시다. 12월 30일 날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12월 30일 없는 일인가? 12월 30일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임대료라고 기록해 놓은 게 이게 올해 게 아니라 내년도 거예요. 얘는 선불이어 가지고 이렇게 다음 달 임대료를 먼저 주기로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얘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있어야 되는 임대료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결산할 때 보니까 이 임대료는 수익 계정은 2023년 손익계산서 계정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이 임대료라는 계정은 수익 계정이니까 이 올해 2023년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게끔 하지 않기 위해서 얘를 다시 소멸시켜 줘야 돼요. 왜? 올해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이나 비용 계정을 반대로 소멸시킬 때에는 반대편 계정으로 보내면 소멸돼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임대료 해놓고서는 30만원 이렇게 수익 계정을 빼주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내년 거를 먼저 받은 돈이에요. 그래서 선수 수익 계정이라고 30만원 이렇게 써주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12월 30일 날 결산에 반영돼야 될 것은 지금 차변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 계정이 이렇게 소멸시켜 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익이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결산 전에 100만 원에는 수익 계정으로 인식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으로 인식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수익을 여기서 30만 원을 빼버리면 당기 순이익이 100만 원이 아니라 결산 후에는 30만 원만큼은 감소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반영하게 되면 결산 후 요 두 가지가 반영된 다음에 결산 후 당기 순이익은 6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이 될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7번의 답은 금액으로 6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요즘 시험 문제들을 보니까 요 결산 정리사항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 제가 FAT든 뭐 전산 회계 1급이든 간에 매출 채권에 기타 채권 아니 매출 채권이 아니라 기타 채권 자산란에 요 손익의 이형과 예상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했던 거 그 내용을 꼭 복습하시고 정확하게 익혀 놓으시면 이런 문제들은 연습하시면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된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여기 8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네요.
부가가치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미용, 그 다음에 외국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목욕탕 이런 데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곳들이죠. 컴퓨터 제조업자가 이건 뭐 흔한 상황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는요.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 아닌 거 찾으래요. 택시 면세인가요? 주택 임대는 면세고요. 교육 용역 면세고요. 도서 출판 되어도 답은 1번이겠네요. 그죠? 택시 그다음에 그 여객이라든지 여객 운송과 관련돼서 부가가치가 들어가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용역들은요. 거기 편리성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부과된 교통편들은 다 부가세가 부과되는 과세예요. 참고로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여기 전철, 시내버스 이런 것들은 면세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자료래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란 말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표준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 공급가액을 뭐라고요? 매출 공급가액을 다른 말로 거기 부가세법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과세 표준인 걸 보니까 여기 외상 판매 그랬는데 수출액 포함해서 뭐 수출액 포함해도 얘도 마찬가지로 과세 표준이익은 매한가지 똑같아요. 1,000만 원이 맞고요. 할부 판매에서도 과세 표준 들어가죠. 그다음에 토지 매각액, 토지는 면세 품목이에요. 면세는 과세 표준, 매출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시키지 않아요. 담보 제공액도 담보라는 말 뜻은 맡겨놨다는 뜻이지 판매했다는 뜻이 매출했다는 뜻이 아니므로 얘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두 가지 합치면 1,53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63회 FAT 1급 1호 문제 여러분들하고 10번까지 한번 쭉 같이 풀어 보았네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실무 수행 문제로 실기 파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